저녁의 공기는 평화로웠습니다. 김현수 씨와 박정숙 씨 부부는 낡았지만 정갈한 식탁에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된장찌개 끓는 소리와 저녁 뉴스의 나지막한 목소리만이 부부의 정막을 채웠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이들에게 주어진 고요하고도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벽에는 부부의 세상 그 자체인 아들 서준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는 아들의 얼굴은 집안의 가장 밝은 등불이었습니다. 정숙 씨가 남편의 그릇에 갓 지은 밥을 퍼주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고요를 깨뜨리며 전화벨이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현수 씨는 무심코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짧은 정적이 흘렀고 곧이어 그의 손에서 수화기가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여보, 정숙 씨의 물음에 남편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저 텅 빈 눈으로 허공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지는 것을 보며 정숙 씨의 심장이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세상은 무너졌습니다. 아들의 장례식장은 국화꽃 향기 대신 슬픔의 무게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정숙 씨는 아들의 영정사진 앞에서 몇 번이고 실신했습니다. 내 아들, 내 자랑스러운 아들 서준이 어째서 차가운 사진 속에서만 웃고 있는 것인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경찰은 졸음운전 차량에 의한 단순 교통사고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하지만 정숙 씨의 가슴 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차가운 응어리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내 아들은 그렇게 허술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조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동안 한 남자가 부부에게 다가왔습니다. 말끔한 검은 양복을 입은 아들의 회사 상사라는 최상무였습니다.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회사의 큰 인재를 잃어 저희도 슬픔이 막대합니다. 그는 기계적인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동자에는 그 어떤 슬픔의 빛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잘 짜인 연극의 대사를 읊는 배우처럼 차갑고 건조했습니다. 정숙 씨는 본능적으로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슬픔에 잠겨 고개를 숙이고 있던 아들의 친구들, 어릴 적부터 제 집처럼 드나들던 그 아이들조차 정숙 씨와 눈이 마주치자 황급히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슬픔의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다른 것, 아마도 두려움 같은 것이 그들의 눈빛에 섞여 있었습니다. 아들의 죽음 뒤에는 차가운 유리벽 같은 것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정숙 씨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평화로웠던 일상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장례가 끝나자 집에는 거대한 침묵이 찾아왔습니다. 아들의 온기가 사라진 공간은 낯설고 차가웠습니다. 남편 현수 씨는 애써 일상으로 돌아가려 노력했습니다. 신문을 읽고 말없이 텔레비전을 보며 아들의 죽음을 현실로 받아들이려 애썼습니다. 그것이 평생을 견뎌온 그만의 슬픔의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내 정숙 씨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슬픔은 시간이 지날수록 거대한 의심으로 변해갔습니다. 아들의 마지막 통화,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불안의 기색도 없었습니다. 그토록 신중하고 조심성 많던 아이가 졸음운전, 차량에 허망하게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잠을 설치며 아들의 마지막 행적을 머릿속으로 되짚었습니다. 무언가 아주 중요한 조각이 빠져있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결심을 굳힌 정숙 씨는 아들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현수 씨는 아들의 물건에 손 떼는 것을 꺼려했지만 그녀는 이대로 모든 것을 묻어둘 수 없었습니다. 방 안은 아들이 살아있을 때와 똑같았습니다. 가지런히 정돈된 책장, 반듯하게 개어진 옷가지들. 마치 금방이라도 아들이 문을 열고 들어와 엄마 다녀왔습니다 하고 말할 것만 같았습니다.
정숙 씨는 터져나오는 울음을 삼키며 아들의 유품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옷장을 정리하고 책장을 훑었지만 특별한 것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아들이 어릴 적부터 쓰던 낡은 책상이었습니다. 삐걱거리는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았습니다. 오래된 앨범, 낡은 일기장, 학창 시절의 상장들이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가장 깊숙한 서랍을 열었을 때였습니다. 서랍 바닥에 깔아둔 낡은 신문지 밑에서 손가락에 무언가 딱딱한 것이 걸렸습니다. 조심스럽게 그것을 꺼내든 정숙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것은 손때 묻은 작은 나무 손잡이가 달린 아주 낡은 열쇠였습니다. 아들의 물건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생경한 물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열쇠 밑에는 반듯하게 접힌 작은 메모지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메모지를 펼치자 그곳에는 단 한 줄의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성북동 17-5 B로. 처음 보는 주소였습니다. 순간 정숙 씨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유품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세상에 남긴 풀리지 않은 질문이었습니다. 슬픔으로 흐려졌던 그녀의 눈에 차갑고도 단단한 빛이 서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부부는 아무 말 없이 집을 나섰습니다. 남편 현수 씨는 아내의 고집을 꺾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과 불안이 가득했지만 아들의 마지막 흔적일지도 모르는 그곳을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정숙 씨는 낡은 열쇠와 주소가 적힌 메모지를 손에 꼭 쥔 채 굳은 표정으로 앞장섰습니다. 버스는 낯선 동네로 부부를 실어 날랐습니다. 성북동 17-5번지. 주소지에 도착하자 부부의 눈앞에 나타난 것은 낡고 허름한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금방이라도 페인트가 벗겨져 내릴 듯한 외벽과 녹슨 대문이 세월의 무게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이런 곳에 올 일이 대체 무엇이었을까? 의문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부부는 건물 옆으로 난 좁은 계단을 따라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계단 끝에는 여러 개의 창고 문이 있었고 그중 하나에 비로라는 낡은 명패가 붙어 있었습니다. 정숙 씨는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자물쇠에 꽂았습니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듯 뻑뻑했지만 이내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굳게 닫혔던 문이 열렸습니다. 끼익 소름 끼치는 소리를 내며 문이 열리자 안에서 먼지 쌓인 공기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부부는 홀린 듯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곳은 단순한 창고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의 비밀 사무실이었습니다. 천장에 매달린 백열등 하나가 공간을 희미하게 밝혔습니다. 벽 한쪽은 거대한 태형그룹 비자금 흐름도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복잡하게 얽힌 선들과 이름들, 그리고 천문학적인 액수의 숫자들. 부부는 숨을 삼켰습니다. 책상 위에는 각종 서류 뭉치와 회계장부,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USB 여러 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들은 조용하고 성실하기만 하던 내 아들은 거대한 괴물과 홀로 싸우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현수 씨의 두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평생을 지켜온 정의와 상식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액자 하나가 정숙 씨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속에는 아들 서준이 한 여성과 나란히 서서 희미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민유라라는 이름 석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 모든 비밀의 열쇠를 쥔 것처럼 보이는 낯선 여인의 얼굴, 아들의 죽음 뒤에 가려져 있던 진실의 조각들이 이제 막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의 비밀 사무실에서 돌아온 후 부부의 시간은
완전히 다른 속도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슬픔은 이제 분노가 되었고 무력감은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처절한 사명감으로 변했습니다. 아들은 사고로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악의 손에 의해 살해당한 것이었습니다. 부부는 사진 속의 유일한 단서, 민유라라는 여인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녀만이 아들의 마지막 순간을 알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정숙 씨는 아들의 휴대전화에 남아있던 연락처를 뒤져 마침내 그녀의 번호를 찾아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젊은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저 김서준 씨 엄마입니다. 정숙 씨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수화기 너머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짧은 침묵, 그리고 이어진 것은 극도의 공포에 질린 속삭임이었습니다. 어떻게 제 번호를 다시는 전화하지 마세요. 일방적으로 전화는 끊겼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공포는 부부의 의심이 끔찍한 현실임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평범했던 일상은 서서히 잠식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창문 너머로 낯선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몇 시간이고 같은 자리를 맴돌았습니다. 현수 씨가 장을 보러 나갈 때면 마치 그림자처럼 뒤를 따르는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현수 씨가 아침에 차를 몰기 위해 주차장으로 내려갔을 때 그의 낡은 자동차 타이어 4개가 모두 예리한 흉기에 의해 깊게 찢겨 있었습니다. 이것은 경고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적이 부부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림자는 그 실체를 드러냈습니다. 초인종 소리에 문을 열자 그곳에는 장례식장에서 보았던 최상무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비싼 양복을 입은 채 부부의 낡은 아파트를 경멸하듯 훑어보았습니다. 두 분께 드릴 말씀이 있어 찾아왔습니다. 최상무는 거실로 들어서며 본론을 꺼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그 안에는 서늘한 칼날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서준 씨는 우리 회사의 소중한 인재였습니다. 그의 명예가 더럽혀지는 것을 원치 않으실 겁니다. 그는 탁자 위를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드님을 위해서라도 이제 모든 것을 잊고 조용히 지내시는 것이 좋을 겁니다. 그것은 위로가 아닌 명백한 협박이었습니다. 그의 차가운 눈빛 앞에서 부부는 거대한 악의 실체를 온몸으로 마주해야 했습니다. 최상무가 남기고 간 위협은 노부부의 마음에 차가운 쇠사슬처럼 감겼습니다. 적의 실체는 명확해졌지만 평생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살아온 늙은 부부가 거대 기업을 상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신변의 위협은 현실이 되어 밤낮으로 부부를 옥죄었습니다. 이제 유일한 희망은 민유라 뿐이었습니다. 그녀가 입을 열지 않으면 아들의 죽음은 영원히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하고 묻힐 것이었습니다. 부부는 수소문 끝에 민유라가 사는 아파트를 알아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부부는 이른 추위를 견디며 그녀의 아파트 현관 앞에서 하염없이 기다렸습니다. 출근하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부부는 오직 한 사람의 얼굴만을 찾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마침내 굳은 표정으로 아파트 현관을 나서는 민유라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현관 앞에 초라하게 서 있는 노부부를 발견하고는 마치 유령이라도 본 듯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정숙 씨는 다가가려는 민유라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아가씨, 제발. 우린 그냥 엄마 아빠일 뿐이요. 내 아들이 왜 죽어야 했는지 그것만이라도 알려주시오. 정숙 씨의 애원에 팽팽하게 버티고 있던 민유라의 눈에서 기어이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살피며 부부를 아파트 비상계단으로 이끌었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주저앉은 그녀는 그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진실을 흐느끼며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서준 씨는 모든 증거를 검찰에 넘기기 바로 전날 밤에 사고를 당했어요. 민유라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 역시 아들 서준과 함께 내부 비리를 고발하려던 동료였습니다. 하지만 서준의 죽음 이후 최상무는 그녀의 병든 어머니와 어린 동생의 사진을 보내오며 입을 막았습니다. 가족을 해치겠다는 무언의 협박이었습니다. 죄송해요. 저는 너무 무서워요. 제발, 제발 모든 걸 포기해 주세요. 그러지 않으면 어머님, 아버님도 위험해져요. 민유라의 애원은 부부의 가슴을 후벼 파는 비수와도 같았습니다. 진실에 다가갈수록 위험은 더욱 거대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민유라의 절망적인 애원은 아내 정숙 씨의 가슴을 무너뜨렸지만 남편 현수 씨의 마음에는 오히려 차가운 불을 지폈습니다. 평생을 공무원으로 살며 국가와 법의 질서를 굳게 믿어왔던 그였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죽음 앞에서 그가 믿었던 세상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법은 멀었고 거대 기업의 힘은 너무나도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이 싸움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그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현수 씨는 먼지 쌓인 창고에서 낡은 주소록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수십 년간 잊고 지냈던 이름들을 하나하나 넘기던 그의 손가락이 한 페이지에서 멈췄습니다. 고상철 기자. 까마득한 옛날 시청을 드나들며 부패 사건을 집요하게 파헤치던 젊고 도끼 넘치던 기자였습니다. 다음 날 현수 씨는 허름한 상가 건물 3층에 위치한 고발 뉴스TV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지만 끈질기게 문을 두드린 끝에 헝클어진 머리의 남자가 신경질적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고상철 기자였습니다. 그의 사무실은 서류 더미와 담배 연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르신, 누구신데 여기까지? 고 기자는 귀찮다는 듯한 표정으로 현수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현수 씨는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아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차분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고 기자는 처음에는 그저 자식을 잃은 늙은이의 망상이라 여기는 듯 팔짱을 낀 채 시큰둥하게 듣고만 있었습니다. 이야기가 끝나자 고 기자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심정은 이해합니다만 증거가 없지 않습니까? 태영그룹을 상대로 이런 주장을 하는 건 계란으로 바위치기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냉소적인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현수 씨는 품속에서 작은 USB 하나를 꺼내 그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아들이 남긴 수많은 파일 중 그가 밤새도록 분석하여 찾아낸 단 하나의 파일이었습니다. 이것만 확인해 주시오. 고 기자는 마지못해 USB를 자신의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화면에 문서 파일 하나가 열렸습니다. 그것은 태영그룹의 자회사가 유령회사와 거래한 것처럼 꾸민 세금 탈루 정황이 담긴 내부 회계 자료였습니다. 처음 몇 줄을 무심하게 훑어보던 고상철 기자의 눈빛이 순간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그는 의자 등받이에서 등을 떼고 화면으로 얼굴을 바짝 가져갔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미친 듯이 키보드를 두드리며 무언가를 검색하고 대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실 안에는 타자 소리만이 울려 퍼졌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고 기자는 마침내 화면에서 눈을 떼고 현수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냉소와 체념으로 가득 찼던 그의 눈은 이제 막 사냥감을 발견한 맹수처럼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이게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새로운 동맹이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고상철 기자의 사무실은 새로운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낮과 밤의 경계가 사라진 공간 속에서 세 사람은 아들이 남긴 데이터에 상과 씨름했습니다. 수많은 자료들 속에서 태영그룹의 비리를 입증할 증거는 차고 넘쳤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모두 거대한 빙산의 일각일 뿐이었습니다. 최상무와 그 윗선을 한 번에 무너뜨릴 결정적인 증거, 아들이 목숨과 맞바꾼 핵심 자료는 가장 강력한 암호가 걸린 마지막 USB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고 기자는 아는 해커까지 동원해가며 암호를 풀기 위해 며칠을 매달렸지만 시스템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보통 물건이 아닙니다. 국가기관 수준의 암호화입니다. 비밀번호를 직접 입력하는 수밖에 없어요. 결국 모든 것은 다시 원점이었습니다. 부부는 아들의 삶과 관련된 모든 숫자와 단어를 종이에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의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학창시절의 학번, 첫사랑의 이름, 어릴 적 키우던 강아지의 이름까지 수백, 수천 개의 조합이 모니터 화면에 입력되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액세스 거부라는 차가운 메시지뿐이었습니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갔습니다. 지쳐가던 고 기자의 얼굴에도 초조함이 서렸습니다. 현수 씨는 굳게 입을 다문 채 타들어가는 속을 감췄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밤샘으로 헬쑥해진 얼굴의 정숙 씨가 지갑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식 날 조금은 큰 교복을 입고 쑥스럽게 웃고 있는 어린 서준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진 속 아들의 얼굴을 하염없이 쓸어내리던 정숙 씨의 눈가에 문득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리고 기억의 저편에서 아들의 작고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어린 시절 무서운 꿈을 꾸고 울며 깨어난 그녀의 곁에서 아들은 항상 작은 손으로 눈물을 닦아주며 속삭였습니다. 엄마, 내가 지켜줄게요. 그것은 모자만의 비밀스러운 약속이자 아들이 평생을 지켜온 신념이었습니다. 여보게, 기자 양반. 정숙 씨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이상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것 한 번만 쳐보게.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들의 약속을 이야기했습니다. 고 기자는 반신반의했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키보드에 한 글자씩 문장을 입력했습니다. 엄마, 내가 지켜줄게요. 그리고 엔터키를 누르는 순간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정적? 이윽고 화면 가득 떠있던 암호 입력창이 스르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태영그룹 비자금 장부라는 제목의 파일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아들은 세상에서 가장 연약하지만 가장 위대한 암호로 자신의 마지막 카드를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아들이 목숨으로 지켜낸 비자금 장부는 태영그룹의 심장을 겨누는 비수였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진실을 세상에 어떻게 알리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고상철 기자의 사무실에서 마지막 작전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눈은 오랜만에 찾은 사냥감 앞에서 예리하게 빛났고 노부부의 얼굴에는 비장함이 감돌았습니다. 작전은 두 갈래로 진행되었습니다. 고 기자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고발 뉴스 TV를 통해 비자금 장부를 실시간으로 폭로하기로 했습니다. 동시에 부부는 흔들리는 민유라를 설득해 최상무의 자백을 받아내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아가씨, 이제 두려워할 필요 없어. 우리가 그리고 우리 아들이 지켜줄 테니. 정숙 씨의 따뜻한 위로에 민유라는 마침내 눈물을 거두고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녀는 다음 날 최상무에게 만나자고 연락했습니다. 모든 것을 덮는 대가로
거액의 돈을 요구하는 배신자 연기를 하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약속된 날 고 기자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생방송 카운트다운을 시작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부터 대한민국을 뒤흔들 진실을 폭로하겠습니다. 방송이 시작되자마자 태영그룹의 추악한 비리가 담긴 장부가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시청자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인터넷은 순식간에 마비 상태에 빠졌습니다. 같은 시각 고급 호텔 라운지에서 최상무를 만난 민유라는 그의 앞에 녹음기를 켠 채 마지막 대화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서준은 어떻게 처리하신 건데요? 자신의 승리를 확신한 최상무는 비웃으며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멍청한 놈이었지. 제 분수도 모르고 그냥 사고사로 처리했어. 아무도 모르게. 그의 목소리가 녹음기에 선명하게 담기는 순간 민유라는 조용히 녹음 파일을 부부에게 전송했습니다. 고 기자의 생방송이 절정으로 치닫는 순간 결정적인 한 방이 터졌습니다. 여러분, 방금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최상무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는 육성 파일입니다. 호텔 라운지에서 흘러나오던 최상무의 목소리가 대한민국 전역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의 오만했던 얼굴이 일그러지는 것은 한순간이었습니다. 방송이 끝나기도 전에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고 그는 현장에서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거대한 골리앗은 자식을 잃은 연약한 부모의 손에 그렇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후 부부는 아들의 묘를 찾아갔습니다. 차가운 비석 앞에는 늦가을의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부부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아들의 사진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길고 길었던 싸움이 끝났습니다. 정숙 씨는 아들의 비석을 어루만지며 눈물 섞인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서준아, 이제 다 끝났다. 우리가 너의 명예를 지켜냈어. 현수 씨는 아내의 어깨를 조용히 감싸 안았습니다. 더 이상 어둠 속에서 아들을 그리워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아들의 이름은 이제 세상 속에서 영원한 정의의 상징으로 빛날 것이었습니다.